예, 우리 법률행위 부부간 중에서 기한에 관한 겁니다. 우리 기본서 195페이지죠. 194페이지네요. 즉 기한입니다.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거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기한이란 당사자가 그 효력 발생 소멸을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라고 해서요.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설명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종류죠.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기가 있으면 시기에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겁니다. 시기든 종기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우리 앞에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었죠. 여기는 대체적으로 기한과도 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 맨 밑에 있는 내용, 어음이나 수표 행위에 지급기일인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이 된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조건 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기일인 시기, 기한은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이다라고 해서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이다. 기한 도래 전의 효력도 154조에 기대권이라고 해서 148조나 149조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도 그대로 끌어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 도래가 미정인 동안 기한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에 관한 내용을 기한이라고 하는 말로만 바꿔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또 152조가 154조 설명보다 그 밑에 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152조, 154조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자, 153조 이렇게 보면은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대차 계약 중에서 사용대차, 임대차 이렇게 나눴고 여기는 소비대차니까 이자 있는 것과 임치도 유상과 무상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 다른데 거기 197페이지 맨 밑에 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 양자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아니한 때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라고 할 때 채무자가 경제적 약자니까 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하면 이제 앞에 이게 금전이라고 하는 게 붙어야 되겠지만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면 이자가 있을 때는 소비대주, 소비차주 모두 이자가 없을 때는 소비차주만 기한이익을 갖는다. 그럼 소비차주는 채무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에 대주냐 차주냐로 나오지 채권자냐 채무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대주, 소비차주 이게 좀 복잡하더라도 이걸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임치인, 수치인 이렇게 나눠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밑에 이제 기한이익 포기가 나오죠. 기한이익은 원칙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못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한이익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 얘들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는 애들이죠. 얘네들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는 애들인데 기한이익이 당사자 쌍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 이때도 기한이익 갖는 자 누구라도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틀리는 건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 이때는 기한이익 포기하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그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틀린 지문인 거야.
기한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한이익 포기 방식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한이익 상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 즉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기한 전 이행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상실 사유는 요거부터 나와 있죠. 지금요. 이쪽에 담보를 제공하긴 했는데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감소 멸실하게 한다. 그럴 때 담보 가치를 저감시키는 이 행위는 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물적 담보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해서 생활 능력을 상실시켰다. 그럼 인적 담보 가치를 감소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고, 채무자가 파산한 때 또 당사자 사이에 특약에 의해서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아니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효과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한이익 상실이 바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는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으로 곧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 그때부터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이자를 2달 이상 밀렸다. 그렇다고 해서 기한이익 무조건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오라고 해서 채권자가 한 달 더 기다려주고 그래서 3개월치 이자를 한꺼번에 주면 다시 기한이익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만 발생한 것이지 기한이익이 상실된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채권자에 대한 효과요.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곧 이행 청구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이행 거절하여 기한까지 채무자의 이행을 거절하여 기한까지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데 채무자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얘기가 뭐죠? 채무자에게 계속 이행을 청구해야 그렇게 맞는 거겠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서 기한까지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 좋습니다. 그 밑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에요.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은 맨 밑에 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뒷부분에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그래서 거기까지만 자르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은 전부 다 채권자에 의한 선택권을 주어지고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하면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을 하지만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담보 가치를 저감시킨 경우에도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하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바로 되는 거죠. 기한이익 상실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기한까지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조금 더 여유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기한이익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특약이 있었다. 이자를 2달 이상 밀리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자 2달 이상 밀렸어도 채권자가 한 달 더 여유 줄 테니까 그때까지 다 해결해 이렇게 또 기다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 형성권하고 비슷한 거고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은 채권자를 위해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춰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 기한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10문제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경향은 있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는 조건과 기한과 관련된 내용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나오죠. 그래서 우리 무효행위의 전환 이쪽에도 한 문제. 그래서 무효와 취소 여기도 한 문제. 그다음에 조건 기한 여기도 한 문제인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나름대로 조금 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여기다가 필기해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면밀하게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권법으로 한번 가시죠. 자, 물권법도 지금
물권법에서는 14문제가 나와요. 물권법도 물권 총론과 물권 강론 이렇게 먼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물권 총론이다라고 하는 건 8개 물권의 공통적인 내용을 물권 총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칠판에 있는 내용은 우리 기한에 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정리는 해갖고 왔는데, 제가 그냥 이 순서가 보통 이제 우리 수업하는 순서가 아니라 좀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제가 칠판에다가 순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고 스크린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뭐 요대로 그냥 놔두고 여기다가 우리 물권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권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의 주체인 인이 물권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물권에 관한 정의가 있어야 이걸 잘 해놔야 여러분이 물권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권이 14문제가 나와요. 14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칙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물권은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면 전부 암기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개념 정리를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데 물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 주체의 인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이 자연인 또는 법인이 그러니까 우리 뭐 법인은 우리 시험 범위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기본이니까 그냥 사람이 그래도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사람만이 권리 주체가 아니라 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된다. 권리 주체라고 하는 건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 행사함에 따라서 의무도 부담할 수 있는 지위, 자격 내지는 능력 이거를 권리 능력 내지는 권리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배권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지배합니까?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행사하는 지배권을 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권,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다라고 해서 원래 이 물권의 출발은 소유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기타 제한물권, 그 다음에 점유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의 시작은 소유권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가지고 개념 정리하면 참 좋습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이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다. 그럼 여기에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배타적 지배냐. 권리자가 그 물건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타인의 간섭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배타적 지배의 개념인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또 뭐냐라고 하는 거야. 타인의 도움이나 타인의 원조 없이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타인의 원조가 있으면 더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독점적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면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물권인데 원래 물권은 물건 위에만 성립해야 되는데 물권 중에서 소유권이 아닌 담보물권 같은 게 있어요.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은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유치권 같은 담보물권은 물건 위에도 성립하지만 담보물권은 일정한 권리 위에도 성립하는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 권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은 부동산 위에 물건이라고 하는 부동산 위에 성립도 하지만 일정한 권리로서 전세권이나 지상권에도 성립하는 담보물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채권 외에도 성립하는 게 있는데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특별히 신경 쓸 거 없고요. 유치권 있죠. 유치권. 유치권은 일정한
유가증권 외에도 유치권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당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은 물건 외에도 성립하고 이런 권리 외에도 성립하는 게 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거고, 시험범위 아니니까 빼버려 주시고요.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모두에 성립하지만 이런 유가증권 외에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물권의 개념인 거예요. 물권의 개념. 그러면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겠다라고 한다면 저 물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저 물건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라고 하는데, 이 물건은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려면 이 물건은 반드시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어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요.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범위가 특정이 안 되면 다른 권리와 자꾸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글자만 가지고 독특 현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발달한 이론이 뭐냐면 일물, 물건이 하나면 여기에 물건으로서 소유권도 하나만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일물 일권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민법상 물건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아니면 동산입니다. 부동산 아니면 동산,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이 부동산이나 동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물 또는 종물이라고 나누어지고, 이익을 어떻게 창출해내느냐에 따라서 원물 또는 과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걔네들도 다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토지는 부동산이라고 우리 법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건물도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 제99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라고 해서 토지는 부동산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정착물 중에서도 지상의 4개, 지하의 하나 정도는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99조 법조문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고, 토지가 하나의 부동산이 되려면 필 단위로 구획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지적 공부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 공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건물이 하나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한 동 건물이 돼야 됩니다. 한 동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 기준이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춘 토지의 정착물의 경우에는 한 동 건물로 봐서 여기에는 소유권이 다 하나씩만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산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동산은 그냥 따지지 않고 한 개 동산 외에는 소유권이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물 일권주의인데, 과거에 물건이 소유권 하나만 가지고 모든 물건이 다 해결이 될 때는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물건의 활용이라든지 물건의 효력이 많이 확장이 됨에 따라서 단순히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 이론만 가지고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물건 위에 내용이 같은 물건은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는 거죠. 동일한 내용의 물건은 2개 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고요. 똑같은 내용의 설명이 하나의 물건 중 일부분, 구성 부분이에요. 일부분이나 구성 부분은 분할 절차 없이 여기에는 독립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의 물건 위에
분할 절차 없이 독립된 물건이 성립했다라고 하면 하나의 물건 외에 2개 이상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말이죠.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 물건이 3개면 물건의 수만큼 물건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권. 그래서 여기는 3개의 권리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는 없다. 이걸 일물로 취급을 해서 여기에다가 하나의 소유권을 성립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일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권의 객체로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다수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물건 외에 동일한 내용의 물건은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 부동산에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또 임대차 기타 임대차는 물건이 아니지만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전세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지상권이 설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 전세권이나 기타 저당권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예외가 생기죠. 뭐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면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면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예외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저당권이 완전히 변제받고 소멸했을 때 2순위 저당권이 보호받고 이렇게 해서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 하나의 물건 외에 내용이 같은 물건도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구성 부분에는 독립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더란 얘기죠. 용익물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용익물건이다라고 하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용익물건 있죠. 요건 뒤에서 우리 배울 거니까 용익물건은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토지 중에서 일부만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한 동 건물 중에서 1층 일부만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이용이 고도화 집약화되다 보니까 집합 건물이 생기죠.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동 건물 전체 중에서 한 부분 요거 하나하나가 다 건물로 취급되는 거잖아요. 한 동 중에서요. 그 집합 건물에는 또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 이런 것들은 건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러한 물건들은 일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권의 객체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네들이 혹시 단일한 경제적 작용을 하는 집합물인 경우에는 그래요. 이게 혹시 집합물인 경우에 집물물이 아니라 집합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집합물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이 결합을 해서 단일한 경제적 작용을 하는 물건이다. 그럼 공장에 있는 물건 전체 광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광산 내에 있는 물건 전체, 그러니까 광업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 양의장 내에 있는 어류 전체 이런 것들은 단일한 경제적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집합물로 봐서 얘네들은 또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집합물 전체를 여기에 하나의 권리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이나 기타 판례 등에 의해서 집합물의 담보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보면은 그 재산 전부를 객체로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다시 한번 가면 또 봐야 될 게 생기죠. 이렇게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하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내 형이 건드리든 내 친구가 건드리든 누가 건드리더라도 건드리지 마. 나 혼자 이익을 가질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고, 그래서 그 세상 누구라도 이걸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절대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대세권이고 절대권이에요. 하지만 채권은 대인권이고 상대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권리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위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은 대세권이고 절대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내 물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누구라도 그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 위법행위가 됩니다라고 하는 절대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시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권리자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라고 하는 공시의 원칙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시라고 하는 건 물권이 변동이 되고 물권이 성립하게 되면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그럼 공시의 원칙에 따라서 물건이 혹시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공시를 하고 동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공시를 할 것이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등기 방법으로 공시하고 동산이라고 하는 방법은 손에다가 넘겨주는 거 인도. 그래서 넘겨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고 있으면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 공시제도란 얘기죠. 이게 이제 공시의 원칙, 그래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와 비교해서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공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공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 공시 내용을 믿고 거래했는데 그 공시 내용이 적법한 공시 내용이었다. 그럼 그를 믿고 거래한 사람 당연히 보호하는데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죠. 그런데 혹시 등기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점유가 잘못된 점유였는데 그것이 진정한 등기, 진정한 점유인 줄 알고 거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등기, 즉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의 의미는 뒤에 가면은 우리가 선의 취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가능하고,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요. 자, 이렇게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등기는 뭐예요? 무효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효 등기를 갖춘 자는 엄격하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면서 등기를 갖춘 자를 엄격하게 보호해야겠다, 되겠다. 그럼 등기로서 표시하는 또는 인도로서 표시하는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어서 막 등기하게 되면은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원칙상 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법 제185조에 물권의 종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권의 종류는,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관습법의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 관습법, 그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권은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물권이다. 그럼 여기서 법률은 대표적인 게 민법일 겁니다. 민법상 물권 아니면 특별법상 물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법상 물권을 강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 민법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물권 8개가 있습니다. 관습법상 물권 3개가 있죠. 요거야. 요거에 관해서 이제 요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리 민법상 물건 8개, 소지, 전지, 저질, 유점. 그래서 제가 암기시켜 드릴 거고요. 관습법상 물건 3개.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암기 사항으로 시험에 나와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설명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우리 물건 지금 202페이지부터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 잘 캡처를 하나 해 두시든지 아니면 필기해 놓으시고 민법 총론하면서 이 개념 계속 등장합니다. 뒤에 가갖고 우리 등기제도 공부하기 전까지, 즉 물건의 일반적 효력 공부하고 등기제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좀 추가적으로 요거를 보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물건 총솔에 있는 내용, 이 물건 총론이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4문제 정도가 나올 때 이 물건 법정주의하고 일물 일권주의 정도인데 일물 일권주의는 잘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일물 일권주의는 이 부분만 가지고 주로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기입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추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건 총론 기본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